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어요. 아침 햇살은 따스했지만 마음 한켠은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죠. 저는 오늘도 익숙한 손놀림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국을 덮이고 밥을 퍼고 김치를 접시에 담아 식탁의 빈 공간을 하나하나 채워나갔죠. 거실에선 아들과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엔 더 이상 저에 대한 온기도 배려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것만 같았죠. 며느리를 살렸던 제가 이제는 짐이라네요. 그래서 저는 짐짝처럼 조용히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가슴이 먹먹해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장. 운명 같던 만남. 사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저녁 9시가 넘은 제 식당에서 젊은 여자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김혜진. 25살의 그 아이는 저희 식당에서 일한 지 벌써 2년째였거든요. 혜진아, 너 정말 고생 많다. 내가 아르바이트생들 많이 봤지만 너만큼 성실한 애는 드물어. 혜진이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워낙 잘해주셔서 저야말로 감사하죠. 그 아이의 웃음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혜진이는 어릴 때 부모님을 모두 잃고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성인이 되자마자 홀로서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대학을 다니면서도 생계를 위해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혜진아. 네? 우리 아들 민준이 알지? 내일 집에 온다는데 너 한번 만나볼래? 혜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사장님 그건.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냥 밥 한 끼 먹는 정도로 생각해. 사실 저는 진작부터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혜진이 같은 착한 아이가 며느리가 되면 참 좋겠다고요. 민준이는 30이 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수수한 아이였어요. 회사에선 성실하게 일하지만 여자 앞에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애였죠. 그런데 혜진이는 달랐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매사 진심으로 대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저녁. 엄마 진짜 괜찮을까요? 민준이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불안해했어요. 뭘 걱정하니? 혜진이는 너처럼 성실한 사람 좋아할 거야. 실제로 그날 만남은 정말 기적 같았어요. 평소 말이 없는 민준이가 혜진이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혜진이도 민준이의 진솔한 모습에 편안해 보였어요. 사장님, 민준 오빠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날 밤 혜진이가 제게 살짝 귀띔해준 말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남을 시작했고 6개월 후. 엄마, 저 혜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사장님 저 민준 오빠랑 결혼해서 정말 잘 살게요. 허락해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을 울린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날 밤 혜진이는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건넸어요. 사장님, 응?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 말해봐. 혜진이는 살짝 눈시울을 붉히며 물었어요. 저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순간 가슴이 뭉클하게 저려왔어요. 그동안 날 사장님이라 불렀던 아이가 그 한마디로 자신이 진심으로 우리의 가족 구성원이 되고 싶다고 말한 거였으니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혜진아, 이제 너도 내 딸이지. 그래, 어머니라고 불러줘. 그 말에 혜진이는 눈물을 뚝 떨어뜨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결혼식 날. 혜진이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친딸처럼 아니, 친딸보다 더 잘할게요.
저는 혜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혜진아, 너도 이제 내 딸이야. 우리 가족이 된 거지. 그때 혜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저 이제 정말 가족이 생긴 거죠? 그럼 당연하지. 신혼집은 저희 집 2층에 마련해 줬어요. 혜진이는 처음엔 미안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혜진아, 뭘 미안해하니? 식구끼리 가까이 사는 게 당연한 거지. 2장. 행복했던 일상. 결혼 후 1년. 혜진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아기가 생겼어요. 어머, 정말? 언제부터?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날부터 저는 혜진이를 더욱 극진히 보살폈어요. 아침에는 입덧하는 혜진이를 위해 소화가 잘 되는 미역국을 끓이고 저녁엔 영양 가득한 반찬들로 상을 차렸죠.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안 돼. 임신부가 무슨 일을 해? 나는 이런 거 하는 게 좋아서 그래. 혜진이의 배가 점점 불러올 때마다 저는 정말 설렜어요. 드디어 우리 집에 아기가 태어난다니까요.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저는 산후조리원 대신 제가 직접 집에서 조리를 해주겠다고 나섰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너무 힘드실 텐데. 무슨 소리야? 산후조리원 비용도 아끼고 무엇보다 집에서 하는 게 마음이 편하잖아.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기가 태어난 날, 작고 빨간 손주를 처음 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혜진아,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어머니, 이제 정말 가족이 늘었네요. 그래, 우리 가족이 완성되었구나. 산후조리 기간 동안 저는 새벽 2시든 4시든 아기가 울면 일어났어요. 기저귀를 갈고 미역국과 따뜻한 차를 끓여다 주었죠. 식당 일도 있었지만 제겐 가족이 먼저였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안 돼. 넌 푹 쉬어야 해. 몸조리가 제일 중요하다.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자 혜진이는 참 좋은 엄마가 되었어요. 아기를 정성스럽게 키우고 저에게도 여전히 고마움을 표현했죠. 어머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친엄마보다 더 잘해주시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아이가 3살이 될 무렵. 혜진아, 너 일하고 싶으면 해도 돼. 아이는 내가 볼게. 정말요? 그럼. 젊을 때 일해놔야지. 나중에 후회한다. 그렇게 혜진이는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출근하는 며느리 대신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녁이면 데려와서 저녁상도 차렸죠. 물론 힘들었어요. 식당도 봐야 하고 손주도 돌봐야 하고 집안일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우린 진짜 가족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퇴근하고 돌아온 혜진이가 늘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이 뭐야? 가족인데.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3장. 운명의 갈림길. 그해 가을 저는 혜진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 요즘 속이 좀 안 좋아요. 속이? 뭐가 안 좋은데? 그냥 더부룩하고 가끔 아프기도 하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스트레스인가 보다. 직장 일 때문에 그런가?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없었죠. 밥을 먹고도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얼굴이 하얘졌어요. 혜진아, 병원 한번 가보자. 괜찮을 거예요. 좀 더 두고 봐요. 안 돼. 몸이 안 좋은데 참으면 어떡하니? 결국 저는 혜진이를 억지로 데리고 동네 병원에 갔어요. 간단한 검사를 마친 의사가 말했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큰 병원으로 가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선생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 걱정 마시고 검사부터 해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을 거예요. 별일 아닐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아무래도 불안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위내시경, CT, 혈액검사. 검사만 하루 종일 걸렸죠. 그리고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의사가 조용히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위암입니다. 다행히 아주 초기 단계예요. 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순간 혜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암이라고요? 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연기는 거의 전암 단계에 가깝습니다. 수술만 잘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저는 곧바로 혜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혜진아, 괜찮다. 의사 선생님도 완치된다고 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저 어떡하죠?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 해줄게. 그날 밤 민준이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혜진이가 너무 충격받은 것 같아요. 그럴 만도 하지. 암이란 말 듣는 것만으로도 무서우니까. 엄마 수술비며 병원비며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런 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 놨어. 이런 날을 위해 모은 거잖니. 실제로 저는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조금씩 모아두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 이런 날이 올까봐 항상 대비했죠. 수술 날짜가 잡혔고 입원 전날 밤 혜진이가 조용히 제 방에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뭘 미안해하니? 제가 아프게 돼서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려서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혜진이를 꼭 안아줬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가족인데 걱정이 당연한 거지 뭘 미안해. 한참을 말없이 있던 혜진이가 갑자기 울먹였어요. 어머니 만약 제가 죽으면 그런 말 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완치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래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민준 오빠랑 우리 아기 꼭 잘 부탁드릴게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혜진아,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넌 살아야 해. 우리 손주에겐 엄마가 필요해. 사장. 2년간의 헌신. 수술 당일 새벽 5시. 어두운 하늘 아래 저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혜진이보다 더 일찍 도착해 병실 앞을 지켰죠. 어머니, 이렇게 일찍 오시면 어떡해요? 괜찮다. 너 혼자 둘 수 없지. 수술실 앞. 하얀 벽만 바라보며 무려 6시간을 기다렸어요. 민준이는 회사 일이 바빠서 결국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수술이 끝났다는 말에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내 시어머니예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정말 다행히 아주 초기 단계라 완치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중환자실에서 막 나온 혜진이는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도 저를 부르더군요. 어머니, 응, 혜진아. 수술 잘 끝났어. 정말 잘했어. 그날부터 진짜 병수발이 시작됐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손주 어린이집 도시락을 싸고 등원 준비를 하고 7시엔 아이를 데려다 주고 나서 곧장 병원으로 향했죠. 혜진이의 아침 식사부터 점심, 저녁까지 하루 3끼 모두 제가 직접 챙겼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안 돼. 너 혼자 둘 수는 없지. 저녁이 되면 손주를 데리러 갔어요.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그 후 다시 병원으로 가서 혜진이 밤 시간을 지켜봤죠. 식당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겼습니다. 당연히 매출은 줄었지만 저에겐 가족이 우선이었어요.
3주 만에 혜진이가 퇴원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항암 치료는 다행히 면했지만 수술 후 회복 관리와 정기검진은 더 중요했죠. 혜진아, 음식 조심해서 먹어야 한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지? 자극적인 거 말고 소화 잘 되는 거 위주로 먹으래요. 그날부터 저는 혜진이만을 위한 식단을 준비했어요. 새벽마다 북어국을 끓이고 속 편한 반찬을 한 가지 한 가지 정성껏 만들었죠. 어머니, 힘드실 텐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무슨 소리야? 빨리 건강해지는 게 최고야. 한 달, 2달 시간이 흐르며 혜진이는 점점 회복되어 갔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모든 걸 챙겼습니다. 손주 육아, 집안일, 혜진이 건강관리, 그리고 식당 운영까지. 어머니, 저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아직은 안 돼. 완전히 회복될 때까진 내가 해줄게. 6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었어요.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혜진아, 이제 진짜 괜찮아졌대.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어머니, 전부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혜진이를 계속 살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완치 판정도 받았잖아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혹시라도 재발하면 어쩌니?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5장. 변해버린 일상. 혜진이가 완치 판정을 받은 지 몇 개월쯤 지나면서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SNS에 자주 글을 올리기 시작했죠. 암을 이겨낸 후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나답게 정말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런 글과 함께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 친구들과의 모임, 근사한 식사 사진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아팠던 만큼 이제는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저녁은 어떡하고? 어머니가 해서 드세요. 저희는 밖에서 먹을게요. 그 대답에 잠깐 멍해졌어요. 저희는? 민준이도 같이 간단 말이야. 민준이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민준아, 요즘 혜진이가 외출이 잦네. 그러게요. 아팠던 시간 보상 받으려는 거겠죠. 근데 아이는 어떡하니? 엄마가 봐주시잖아요. 그렇게 모든 게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됐어요. 아침이면 손주 어린이집 준비. 등원시키고 후엔 다시 데려오고. 저녁 준비하고 목욕시키고 재우고. 그 와중에도 식당 일은 계속됐어요. 숨 돌릴 틈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데 혜진이와 민준이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부산 좀 다녀올게요. 아이 봐주실 수 있죠? 어머니 혼자서도 잘하시잖아요. 혼자서도 잘하시잖아요. 그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잘하긴 했지. 너무 잘해서 문제였나. 그래도 참았어요. 젊은 부부니까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점점 잦아졌어요. 어머니, 회사 워크숍 있어서 이틀 비워야 해요. 친구 결혼식이 지방이라 하루 종일 나가 있을게요. 오늘은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매번 저는 같은 대답만 반복했어요. 응.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자꾸 무너져 내렸어요. 지치고 서운하고 외로웠어요. 무엇보다 제일 아팠던 건 손주가 제게 묻던 말이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 오늘은 일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늦으신데. 할머니랑 놀자.
그렇게 말하며 웃어줬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혜진이와 민준이가 늦게 들어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방 안에 있었지만 문틈으로 그 말들이 또렷하게 들렸죠. 여보, 엄마가 다 해주시니까 진짜 편하다. 그러게. 우리가 뭘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편하다. 내가 하루하루 온몸을 갈아 넣어 했던 일들이 그들에겐 그저 편한 시스템 정도였던 걸까요? 내 정성도 내 희생도 그저 당연한 환경이 되어버린 건가 싶었어요. 6장. 몸과 마음의 한계. 그때부터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가 넘도록 쉴 틈이 없었죠. 손주 준비시켜 어린이집 데려다 주기, 식당 일, 장보기, 집안일, 저녁 준비, 손주 돌보기. 그런데 정작 저는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어요. 아침엔 손주와 혜진이, 민준이 아침을 차려주느라 바빴고, 점심엔 식당에서 일하느라 대충 김밥 하나로 때웠고, 저녁엔 가족들 식사 준비하고 뒷정리하고 손주까지 돌보다 보면 제 밥은 항상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그마저도 식사가 끝나면 어머니, 우리는 다 먹었으니까 치워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다시 일어나 설거지를 하고 나면 이미 밥맛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1달, 2달 그렇게 살다 보니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하려고 했지? 가끔씩 멍하니 서 있을 때가 있었고 자꾸만 깜빡깜빡 있는 일이 늘어갔어요. 손주 하원 시간을 놓치거나 약속을 까먹거나 하는 일들이 많아졌죠. 그날도 어린이집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할머님, 오늘 아이 하원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셔서 연락드려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가족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가스레인지에 북어국을 올려놓고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냄비 바닥이 새까맣게 탈 때까지도 기억하지 못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놀란 혜진이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응, 미안하다. 깜빡했네. 그날 밤 저는 우연히 혜진이와 민준이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여보, 엄마 요즘 진짜 이상하지 않아? 응, 나도 느껴. 말도 자꾸 반복하시고, 깜빡깜빡하시고. 혹시 치매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럼 우리 둘이 어머니를 돌볼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치매 병수 발음 못해. 그런 건 자신 없어. 그럼 어떡하지? 요양원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 초기가 아닐까 싶긴 한데. 그 말이 귓가에 꽂히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요양원? 저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니. 그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치매일지도 모른다는 이유 하나로 2년 동안 며느리 병수발을 해줬던 저를 이제는 짐 취급하며 요양원으로 보낸다니요. 그날 밤 저는 잠 한숨도 못 잤어요. 밤새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사랑이란 이름으로 했던 모든 것이 결국 짐이었을까? 7장. 각성의 순간. 다음 날 아침. 혜진이와 민준이가 외출한 사이 저는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제 방 옷장 깊숙이 수십 년 동안 숨겨두었던 상자 하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 혼자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며 틈틈이 모은 돈.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남겨준 유산까지.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저는 천천히 옷장을 열고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통장 10여 개, 부동산 등기부등본, 식당 관련 서류 등등. 모든 서류엔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 집도 식당도 재산도 모두 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번 돈으로 제 집에서 제 손으로 해준 음식을 먹으며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맑아졌어요. 내가 진짜 치매일까? 언제부터 건망증이 심해졌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혜진이가 완치 판정을 받고부터 자신의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던 그 무렵부터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 넘게까지 일만 하면서 밥도 못 챙겨 먹고 수면도 부족한 채 살면서부터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해봤어요. 고령자 영양 결핍 증상, 마그네슘 부족 기억력 저하, 과로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검색 결과를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증상과 너무 똑같았어요. 특히 마그네슘과 비타민 B, B12 부족은 기억력 감퇴, 우울감, 집중력 저하, 멍한 상태 등등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럼 난 정말 치매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며칠 뒤 저는 조용히 혼자 병원에 갔어요. 혜진이나 민준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혹시 제가 치매인지 검사를 받고 싶어요. 의사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최근에 건망증, 멍한 느낌, 체력 저하. 그리고 저의 생활 패턴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의사는 인지기능 검사, 혈액 검사, 영양상태 분석 등을 진행했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다시 갔을 때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어요. 치매가 아닙니다. 정말요? 네.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문제는 마그네슘, 비타민 B군 결핍과 만성 피로 때문입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영양 보충을 하면 좋아질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허탈했어요. 내가 치매가 아니라고? 그런데 애들은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쓸모없어졌기 때문이겠지.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두 사람을 불렀어요. 혜진아, 민준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두 사람은 눈치를 보며 제 앞에 앉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나 병원 다녀왔어. 검진 결과 들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치매 아니래. 영양 부족 피로 때문이래. 그 순간 혜진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이 지금 정말 다행이라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 요양원 계획이 틀어져서 당황하는 건지.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더는 누군가의 식모로 부모로 봉으로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8장 마지막 시험. 며칠 후 저는 조용히 연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깜빡했어.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니니?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어요. 그날 밤 안방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 여보, 엄마 병원에선 치매 아니라더니 난 아직도 의심스러워. 나도 그래. 아까도 혼잣말 하시고 또 깜빡하셨어. 이러다 정말 치매로 진행되면 어쩌지? 우리가 계속 모시기엔 한계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건 못해. 치매 간병은 자신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요양원 알아봐야지. 방법이 없어. 또 요양원.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저는 혜진이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혜진아, 기억나니? 내가 아플 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네? 병수발 들어줄 때 뭐라고 했더라? 혜진이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돌았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으세요? 그냥 문득 생각나서. 감사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어머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맞아. 그랬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그리고 그때 넌 나를 뭐라고 불렀더라? 친엄마 같다고 했죠. 진짜 엄마보다 더 챙겨주신다고. 그래. 그랬었지. 고맙게 들었어.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럼 지금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혜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그래서 자꾸 깜빡하시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시고 있는데 저희도 걱정돼요. 걱정? 아니면 부담? 혜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내가 너한테 짐이 됐구나. 혜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연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밤 9시쯤. 일부러 멍한 표정으로 거실을 어슬렁거리며 나갔어요. 여기가 어디지? 어머니, 민준이가 다급히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저 민준이에요. 엄마 아들. 민준이? 아들? 내가 아들이 있었나?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이건 심각해. 어제보다 더해졌어.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이상해. 다른 병원 가봐야 해. 그냥 두면 안 돼. 그 말을 들은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 연극도 이 삶도 이제 그만두기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어요. 어머니, 어제는 괜찮으셨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희 못 알아보셨잖아요. 그랬어? 기억이 안 나네. 혜진이와 민준이는 더욱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어요. 어머니, 병원 다시 가봐요. 큰 병원으로. 됐어. 나 괜찮다니까.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아니 의도적으로 방문 틈으로 혜진이의 통화를 들었어요. 언니,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이상해졌어. 어제는 진짜 우리를 못 알아보셨어. 헉, 진짜 치매야? 병원에서는 아니라는데 솔직히 어머님이 거짓말하신 것 같아. 점점 증상이 심해지고 있거든. 그럼 어쩔 건데? 그리고 이어진 말. 나 이제 진짜 못하겠어. 아플 때 도와주신 건 고맙지만 그걸로 내가 평생 병수발할 순 없잖아. 그렇긴 하지.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시어머니 간병하다가 내 삶이 없어지는 건 싫어. 민준 오빠는 뭐래? 같은 생각이야. 요양원밖에 답이 없대. 시어머니는 알고 계셔? 아니, 아직. 근데 솔직히 빨리 결정 났으면 좋겠어. 빨리 결정 났으면 좋겠다고? 그게 내가 하루라도 빨리 사라지길 바란다는 뜻이겠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결국 그들은 내가 짐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9장. 진실과 결별.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누워 생각했어요. 정말 깊고 길게. 내가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 혜진이를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대우는 과연 옳은 것인지.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상자를 꺼냈죠. 그 안에는 통장들과 집문서, 가게 서류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내가 피땀 흘려 일해 모은 것들이었어요. 30년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며 벌은 돈. 남편이 남긴 유산도 제가 직접 관리하고 불린 거였고요. 이 집도 식당도 모든 재산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내가 언제 요양원에 가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잖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7시가 넘자 혜진이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니, 왜 아직 안 일어나셨어요? 우리 아이 어린이집 늦겠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아, 미안하다. 깜빡했네.
느릿느릿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어요. 혜진이 목소리는 점점 급해졌죠. 어머니, 좀 서둘러 주세요. 응. 하지만 저는 일부러 더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제야 혜진이가 큰 소리를 쳤어요. 어머니, 왜 그래? 아이 지각하겠단 말이에요. 그럼 네가 데려다 줘. 네? 너가 데려다 주라고. 혜진이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저 출근 준비해야 되는데요. 나도 할 일이 많아. 어머니가 뭐가 바쁘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춰섰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뭐가 바쁘냐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30년 넘게 장사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았고 아이 봐주고 밥 해주고 집안일까지 했는데 그게 바쁜 게 아니라면 뭘 바쁘다고 하니? 어머니, 됐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저는 묵묵히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아침밥을 차리지 않았고 어린이집 등하원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침은요? 배고프면 너가 해 먹으렴. 어머니, 아이 어린이집은요? 너가 데려다 줘. 그럼 저녁은요? 먹고 싶으면 시켜 먹든가. 혜진이와 민준이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안 아프다. 그런데 왜 그러세요? 내가 왜 너희 뒤처리를 계속해야 하지? 민준이는 할 말을 잃었고 혜진이도 머뭇거렸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 내가 너희를 위해 30년 넘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지금 와서 그걸 갑자기라고 말하는 거니? 며칠 뒤 혜진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잘못한 게 있냐고? 네, 혜진아, 너 요양원 알아봤지? 그 순간 혜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나는 다 들었어. 내가 혹시 아플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마자 너희는 날 짐처럼 여기더구나.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 포기 못하겠다는 말도 빨리 결정 났으면 좋겠다는 말도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혜진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물만 흘렸어요. 혜진아, 내가 너한테 해준 거 기억하니? 네, 네가 암투병 할 때 병원에서 2년이나 병간호했고 너 대신 아이 키우고 식사 챙기고 가게 일도 했어. 정말 감사했어요.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니? 친정 엄마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래. 그랬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럼 지금 나는 뭐니? 혜진이는 눈물을 떨구며 말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치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머님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도 제 삶이 있고 아이도 키워야 하니까. 그래, 맞다. 너는 평생 나를 책임질 의무는 없어. 어머니, 그런데 혜진아, 네, 나도 평생 너희를 도와줄 의무는 없다. 늘 참고만 살던 한 여자가 비로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삶을 되찾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10장. 새로운 시작.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 끝에 한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법무사님. 접니다. 오랜만이죠. 20년 전 남편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를 도와줬던 법무사분이셨어요. 상담 좀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가진 재산 관련해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혜진이와 민준이를 거실로 불렀어요. 앉아봐라. 오늘은 할 말이 있어서 부른 거다.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내가 결정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나는 요양원 안 간다. 어머니, 대신에 이 집에서 내가 나가겠다. 네? 그리고 이 집은 정리할 거야.
식당도 포함해서 두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민준이가 놀라서 물었죠. 갑자기? 너네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던 건 갑작스럽지 않았냐? 민준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이 집도 식당도 통장도 전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을 탁자 위에 펼쳐 보였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내역서, 사업자 등록증 등 전부 다요. 이건 혹시 모르니까 변호사랑 상의해서 앞으로는 생전 증여로 일부를 정리하고 나머지는 내가 결정한 대로 처분할 거다. 혜진이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재산을 다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너네가 뭔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어머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너는 네 시어머니가 아프다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니? 난 네가 내 딸처럼 느껴졌어. 그래서 네 병수발을 2해 넘게 했고 너희 아이까지 돌본 거다. 그게 다 내가 좋아서 한 거야. 그런데 내가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너희는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어머니, 그건 저희가... 미안하지만 나는 그걸 이해 못하겠어. 그래서 앞으로 너희한테 기대지도 않을 거야. 대신 너희도 나한테 기대지 마.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가 알아서 해. 이미 너희도 어른이잖아.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혜진아. 네. 내가 너에게 해준 만큼 너도 나한테 해줄 생각이 있었니? 혜진이는 고개를 떨군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럼 됐다. 나는 너희가 나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너희도 나를 내치려 들지는 말았어야지. 며칠 후 저는 필요한 집만 챙겼어요. 서류와 통장, 옷 몇 벌, 가족사진 몇 장. 그리고 평생 모은 재산을 증여세 부담이 없도록 일부 증여 준비도 했어요. 출발하는 날 혜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어디로 가시는 건데요? 말 안 할 거다. 네가 알 필요 없으니까.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너희가 지금 와서 뭘 사과하든 달라질 건 없지. 어머니, 정말 저희랑 인연 끊으실 건가요? 아니, 2년까지는 안 끊는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러니 다시는 나를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가족이 아니라고 여긴 순간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내려놨다. 그렇게 저는 집을 나섰어요.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었죠. 11장. 진짜 가족. 저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어요. 기차를 타고 2시간쯤 가면 도착하는 충청북도 작은 읍리네였죠. 그곳에는 제가 오래전부터 다시 만나고 싶었던 조카 성우가 살고 있었어요. 고모. 기차역 앞에서 반갑게 달려온 성우. 그 아이는 어릴 적 해외로 입양됐다가 성인이 된 후 한국에 돌아와 정착한 아이였어요. 성우야. 정말 오셨네요, 고모. 성우는 저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고모가 해주신 일들 다 기억나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무도 저를 책임지려 하지 않았을 때 고모만 저를 안아주셨죠?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성우를 진심으로 키우고 싶었지만 가난했고 선택지가 없었죠. 결국 경제적인 이유로 성우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팠던 날들. 성우야, 이렇게 의젓해졌구나. 이제는 제가 고모를 지켜드릴 차례예요. 성우는 현재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며 이 마을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고모, 제가 고모 드릴 집 하나 준비해뒀어요. 작고 소박하지만 고모가 편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른 집이에요. 그가 안내한 집은 작지만 정갈하고 아늑한 전원주택이었어요. 작은 마당에 장독대가 놓여 있고 햇살이 잘 드는 마루가 있는 집. 성우야, 이런 집을 혼자서 준비했단 말이야.
고모가 저에게 주셨던 것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 성우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고모,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난 일들을 털어놨어요. 혜진이를 며느리로 삼고 병간호를 도운 이야기, 그 애를 친딸처럼 아끼며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결국 어떤 배신을 당했는지까지. 성우는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중간에 말 한마디 없이 제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죠. 고모,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그건 그렇지만 고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상상이 가요. 성우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모, 이제는 제가 고모의 가족이 되어드릴게요. 성우야. 고모가 주신 사랑 평생 잊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고모께 그 사랑을 돌려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참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따뜻하고 편안한 감정 때문이었죠. 12장 마지막 통화. 한 달 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엄마. 왜?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무슨 일인데? 혜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엄마가 안 계시니까 집안이 엉망이에요. 아이도 계속 할머니만 찾고 저희가 감당이 안 돼요.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 이제 좀 알겠니? 엄마 다시 돌아와 주세요. 돌아가서 뭐하게? 그냥 옆에만 있어 주세요. 예전처럼. 그 말에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준아, 너는 언제까지 날 그렇게 부려먹을 생각이었니?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편리할 때만 필요한 존재였던 거잖아.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심이에요. 잘못했다고? 그 말을 지금에서야 하는 거니? 민준이의 침묵이 이어졌죠. 민준아. 네. 너도 어엿한 어른이야. 가장이고 아버지고 남편이지. 이제 내 가족은 내가 책임져. 네. 그리고 혜진이한테도 전해줘. 뭐라고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이제 진짜로 독립해서 살아보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시골 마당에 길게 들이우고 있었어요. 그때 성우가 따뜻한 차를 내밀며 다가왔어요. 고모, 누가 전화했어요? 민준이. 무슨 일이래요? 돌아와 달라네. 성우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야 고모의 빈자리를 느꼈나 봐요. 늦었지. 혹시 마음 흔들리진 않으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성우야, 나는 이제야 깨달았어. 사랑은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거지만 존중은 내가 나를 지킬 때 비로소 받는 거더라. 그날 밤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혜진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 아이도 계속 할머니만 찾고 저도 매일 지쳐가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혜진아. 네, 어머니. 지금 나한테 바라는 게 뭐니? 그게 그냥 다시 예전처럼. 내가 다시 돌아가서 너희 뒤치다꺼리 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혜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해봐. 넌 나를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있니? 오랜 침묵 후 혜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셔서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당연한 거였다고? 네, 제가 정말 멍청했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래.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됐어, 혜진아. 우리 이제는 서로 놓자. 나는 나대로 살고 너도 너대로 살아. 어머니.
이제 내 아이한테 좋은 엄마가 되어줘. 너도 누군가에게 당연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저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등을 기대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모금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어요. 이번엔 진짜로 편안했어요. 13장. 새로운 평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성우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성우가 먼저 일어나 차를 끓여놓곤 합니다. 고모, 주무시는 동안 제가 아침 준비했어요. 성우야, 내가 해도 되는데. 고모는 이제 좀 쉬셔야죠. 성우는 마치 저를 딸 챙기듯 극진하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정성스럽게 대해줬어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산책하실래요? 그래, 바람도 시원하고. 우리는 함께 동네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우야, 너는 결혼 생각은 없니? 고모랑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그래도 너도 가정을 꾸려야지. 고모가 제 가족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무거운 짐이 아닌 가볍지만 정성 어린 마음으로 챙겨주는 관계. 저녁엔 함께 요리를 하기도 했어요. 고모, 이 반찬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 먼저 양념을 이렇게 해서 볶고. 와, 고모 손맛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성우가 배우는 게 빠르네.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하려는 모습이 참 기특했어요. 그저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고모, 민준이 형이 또 전화했어요. 그래? 제가 받았는데 꼭 고모랑 통화하고 싶대요. 됐어. 받지 마. 잠시 침묵이 흐르고 성우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고모 혹시 후회되지 않으세요? 뭐가? 그래도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잖아요. 저는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민준이를 키운 세월은 30년이 넘지만 민준이는 단 한 번도 날 진짜 가족처럼 대해준 적 없었어. 성우는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20년이나 떨어져 있었는데도 날 진심으로 위해주고 있잖아. 성우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고모.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야. 서로를 짐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도 성우와 함께 평화로운 하루를 보냈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느낀다. 누군가를 위해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껴주고 나누는 일상이 진짜 가족이고 진짜 사랑이다. 14장. 1년 후의 소식. 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하루였어요. 그런데 성우가 다소 굳은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모, 민준이 형이 직접 왔어요. 여기까지 왔다고? 네. 대문 앞에 서 있어요. 저는 조용히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정말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구겨진 옷,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고모, 만나실 거예요? 잠시 고민했지만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준아. 엄마. 민준이는 망설임 없이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일어나라. 엄마. 일어나, 민준아. 그제야 민준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말끝마다 떨림이 느껴졌어요. 엄마, 저희가 엄마 없이는 정말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주시면 안 될까요? 민준아. 네. 지금 너는 내가 다시 돌아가서 뭘 해주길 바라는 거니?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가 집에 계셨을 땐 모든 게 너무 편했어요.
솔직히 엄마가 다 해주시니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떠나시고 나니까 그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그걸 깨닫기까지 1년이 걸렸구나. 정말 미안해요. 혜진이는 어떻게 지내니? 힘들어해요. 아이 돌보랴, 집안일하랴, 도저히 혼자 감당이 안 된다고. 직장은? 회사도 그만뒀어요. 생활비는 제가 부업으로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겨우 버티고 있어요. 민준이의 말은 끝까지 내려앉은 어조였습니다. 예전의 자신감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민준아. 네, 엄마가 없어도 너희는 잘 살 줄 알았어. 그게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한참 동안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어요. 민준아, 너는 이제 어른이야. 아빠가 없을 때부터 엄마는 혼자서 네 인생을 지탱해줬어. 이제는 너가 네 가족을 지킬 차례야. 엄마, 내가 물을게. 언제까지 나한테 기대려고 했니? 혜진이 병수발할 때도, 아이 키울 때도, 생활비 부족할 때도 왜 모든 걸 나한테 기대려고 했니? 민준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들었으니 됐다. 하지만 그 말이 모든 걸 되돌릴 수는 없어. 엄마 제발 한 번만. 아니, 민준아. 너는 이제 너의 아내와 아이를 먼저 생각해야 해. 그게 너의 책임이고 네가 해내야 할 몫이야. 민준이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5장. 진정한 행복. 민준이가 돌아간 그날 밤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래도 마음이 아프시죠? 저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프긴 하지.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고모, 성우야, 나는 30년 넘게 남의 삶을 위해 살았어. 알아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 그 말에 성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모, 이제는 제가 고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성우야. 고모가 저한테 해주신 사랑, 이제 제가 돌려드릴 차례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 깊숙이 울컥했어요. 세상은 버렸지만 또 다른 가족은 저를 안아주고 있었어요. 6개월 후, 성우가 어느 날 수줍은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고모, 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정말? 어떤 분인데? 고모처럼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그래? 언제 소개해 줄 거야? 이번 주말에 함께 올게요. 주말 성우가 데려온 여자는 환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 반가워요. 성우가 고모님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 같은 존재시라고요. 고모님 덕분에 이렇게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얼마나 많이 자랑했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 깊이 뿌듯함이 올라왔어요. 제가 키운 성우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따뜻한 가정을 이루려 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은정 씨, 우리 성우 잘 부탁해요. 네, 고모님. 저도 고모님이 어머님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모실게요. 그날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의 피는 닮지 않았지만 마음과 사랑은 누구보다 진하게 이어졌어요. 성우와 은정이가 결혼한 후에도 우리는 함께 살았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고모, 오늘 날씨 좋으니까 산책하실래요? 누구도 일방적으로 희생하지 않고 서로를 아끼고 도와주는 삶.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봄날, 은정이가 환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 은정아, 축하해.
저희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를 할머니라고 불러도 되죠? 그럼 당연하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진짜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고 진심으로 축복받으며 태어나는 아이였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사랑만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주자. 희생이 아닌 존중으로, 의무가 아닌 진심으로. 이제야 진짜 가족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됐어요. 16장. 우연한 만남. 3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시장 앞 골목길을 걷다가 정말 우연히 혜진이를 마주쳤어요. 어머니, 그 목소리에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고개를 돌리니 혜진이와 그 뒤에 키가 훌쩍 큰 아이가 서 있었어요. 제 손주였어요. 혜진이는 많이 지쳐 보였어요. 한눈에 봐도 세월에 시달린 얼굴이었고 어디에도 기댈 곳 없어 보이는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보다시피 잘 지냈다. 그때 아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그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래. 잘 컸구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순수한 눈빛. 아무 죄도 모르는 얼굴. 제가 등을 돌린 이후 처음 마주한 손주의 모습에 잠시 말이 막혔어요. 하지만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저는 가슴속에 떠오르는 감정을 꾹 눌렀어요. 그 순간 혜진이가 울먹이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혜진아. 네? 잘 살고 있니? 그 말에 혜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잘 못 살았어요. 매일 후회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했구나. 매일매일 제 잘못을 뉘우쳤어요. 됐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하지만 너는 엄마잖아. 너 아이한테 잘해줘. 그거면 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 말 이제 그만하자. 저는 손주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는 여전히 순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건강하게 자라렴. 그리고 엄마 말 잘 듣고. 네, 할머니.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을 남기고 저는 돌아섰어요. 어머니? 혜진이가 다시 절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성우와 은정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어요. 고모,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잠깐 산책했어.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어서 들어가세요. 그래, 고맙다. 식탁엔 따뜻한 국이 놓여 있었고 은정이는 밥을 푸며 말했어요. 어머님, 우리 애기가요. 낮에 자다가도 어머님 목소리 들리면 눈을 떠요. 정말? 네. 할머니가 좋은가 봐요. 저는 조심스레 아기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 제 품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이를 보며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알겠다.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소유하려 드는 게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주는 거구나. 따뜻한 저녁, 웃음소리 가득한 식탁. 그리고 품 안에 잠든 아기. 이제야 정말로 알겠어요. 나는 지금 진짜 가족과 함께 진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17장. 마지막 깨달음.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썼어요. 오늘 혜진이를 만났다. 많이 힘들어 보였다. 손주도 많이 컸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하다. 성우와 은정이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와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내가 바라던 진짜 행복이었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진짜 가족과 함께 내 인생을 살고 있다.
30년 넘게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간다. 이것이 내가 찾던 진정한 행복이었다. 몇 달 후 민준이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혜진이가 많이 아파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민준아, 네? 나는 이미 내 인생을 살고 있어. 엄마, 너희도 이제 너희 인생을 살아. 엄마. 그리고 건강해. 그것이 제가 민준이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5년이 흘렀어요. 저는 성우 은정이 그리고 이제 5살이 된 예쁜 아기와 함께 조용하고도 따뜻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아침이면 아기가 방으로 뛰어와요. 할머니! 우리 아가 잘 잤니? 응. 오늘은 뭐 할 거예요? 할머니랑 같이 요리할까? 좋아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성우는 여전히 저를 살뜰히 챙겨줘요. 고모, 오늘 병원 정기검진 날이에요. 아이고 또 깜빡했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은정이는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한 며느리가 되어줬어요. 어머니, 이 음식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거기서 간을 조금 더 보면 돼. 어머니 손맛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네요.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는 거. 진짜 가족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어느 날 성우가 제게 말했어요. 고모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성우야. 고모가 어릴 때 제게 준 사랑이 지금의 저를 만든 거예요. 그 사랑 나도 너한테 많이 받았어. 고모는 제게 진짜 엄마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참 감사했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걸 제가 이제야 진심으로 믿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다는 이유로 당신의 모든 걸 내어준 적 있으셨나요?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에게 당연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희생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존재예요.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